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어보는 너무나도 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임신 16주 차인 아기 엄마 구독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팔 직곤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요즘 쓰는 말인데 지팔자를 지가 꼰다라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갑자기 지팔 직곤이라는 단어를 꺼내냐면요. 제가 요즘 겪고 있는 일, 그러니까 제 앞에 놓여 있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제 팔자를 제가 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평소에 즐겨 듣는 톡톡 사연의 제 이야기를 제보해보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온라인 사이트도 많은데 왜 톡톡 사연에 제보하려고 했냐면요. 제가 평소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도 영상이지만 그 밑에 달리는 댓글을 정말 재미있게 읽거든요. 어쩔 땐 영상에 나오는 주인공은 속이 꽉 막히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댓글에서 아니다 싶은 일에는 정말 화끈하고 사이다 한 잔 마신 것 같이 시원하게 화를 내주시는 모습을 많이 봐서 그 재미로 유튜브를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하려는 행동이 제 팔자를 스스로 꼬는 일이다 싶으면 저희 엄마보다도 더 호되게 야단을 쳐주시지 않을까 싶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연을 듣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디 내 자식이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아직까지 제가 들었던 사연 중에서는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계셨던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 출생의 비밀 사연의 첫 주인공이 되는 건가요? 저랑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제 별명이 뭐냐면요. 홍길동이에요,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홍길동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지역에서 유명한 종합병원의 병원장이세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안과, 건강검진센터까지 모두 갖춰진 병원이라서 저희 지역에서 아버지 병원 문턱 안 밟아본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그런 말이 있을 정도라니까요. 그럼 그런 잘난 아버지를 두고서도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진 못하냐고요? 저희 아버지면서도 저희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제 사연은 이래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 집에서 함께 사셨었대요. 부부로서 함께 살았던 건 아니고요. 아버지 집에 어머니가 입주 가정부로 들어가 계셨거든요. 그렇게 서로의 운명을 알아본 두 분은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덕분에 세상에 제가 태어나게 될 수 있었죠. 그런데 당시에 종합병원을 물려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아버지와 입주 가정부였던 어머니의 사이를 할머니가 쉽게 허락해 주셨을 리가 절대 없었죠. 두 분은 같이 살면서도 저를 키우기 위해서 별의별 수를 다 썼대요. 단식 투쟁을 하기도 했고 같이 살게 해주지 않으면 농약을 먹고 죽어버리겠다면서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고요. 하지만 꼬장꼬장한 두 노인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애라도 제대로 이 집에서 키우고 싶으면 입 다물고 얌전히 있어. 어쩌다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애랑 붙어 먹어가지고. 결혼은 꿈도 꾸지 말아라. 어머니가 아니면 절대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아버지에게 할머니는 애라도 이 집안에서 안전하게 키우고 싶으면 집안에서 맺어준 다른 인연과 결혼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당시의 아버지보다도 제가 1순위였던 저희 어머니는 결국 그 제안을 수락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다른 분과 결혼하고 저희 어머니는 입주 가정부라는 이름으로 저를 키우면서 사랑하는 남자의 결혼 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야 하는 끔찍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엄마, 나는 왜 아빠랑 같이 자면 안 돼? 다른 애들은 집에서 다 아빠랑 같이 잔대. 아빠가 책도 읽어주고 한다던데.
우리 아빠는 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자는 거야? 제가 집에서 어쩌다가 아빠라는 말을 꺼내기라도 하면 엄마는 화들짝 놀라며 제 입을 틀어막고 혹시 누가 들을까봐 온 집안의 눈치를 살펴야만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빠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초리를 맞아야 했어요. 제가 점점 커가면서 저희 집에 이런 이상한 사정들을 조금씩 알게 되었고, 저희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바보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랑 평생을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인해 끝내 결혼을 하진 못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결실인 저를 어떻게든 지켜보겠다고 그 꼴을 지켜보는 사람. 이런 불쌍한 인생이 어딨냐고요. 어머니의 둘째 부인 생활은 뭐 어디 쉬웠겠어요. 첫째 부인을 속이고 한 집안에서 다 같이 살아보려고 했던 아버지의 계획도 결국 길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점점 자랄수록 아버지를 꼭 빼닮은 저를 늘 이상하게 바라봤었던 본처가 제가 없는 동안 제 방을 몇 번 들락거리더니 제 칫솔이 사라졌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사건이 제 얼굴에 던져진 유전자 검사지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부터 이상하다 했어. 가정부 자식을 그렇게 끼고 도는 새끼가 세상 천지에 어딨니? 넷이서 같이 끼고 살면서 아주 날 등신 취급했겠다. 니네 셋 연기에 완전히 깜빡 속아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스웠겠어?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어머니도 그걸 아시니까 본처가 뺨을 올려붙여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기는 남편 차지할 생각 없다면서 조용히 애만 키우게 해달라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그게 어디 뺨 한 대로 끝날 일이겠어요. 그날부터 옳다쿠나 하고 저희 엄마를 마주칠 때마다 죽으라는 소리만 안 했지 죽어라 괴롭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모 항공사에서 갑질 논란으로 크게 뉴스가 났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갑질한 내용이라고 녹음 파일이 돌아다녔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무슨 귀신 들린 것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저도 그걸 들어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어렸을 때 집에서 듣던 소리랑 똑같아서요. 매일같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모든 게 너 때문이라며 칼을 들고 저희 엄마를 위협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결혼한 남편한테 사실은 마누라가 있고 애도 있고 한 지붕 아래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미치지 않고서는 못 베길 노릇이죠.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전 이 모든 게 아버지의 잘못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집안의 재산도 자기의 명예나 지위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저희 엄마도 포기할 수 없어 그 모든 것을 탐욕스럽게 다 지고 있다가 모두에게 상처를 준 건 바로 저희 아버지였으니까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집이고 집착일 뿐이었죠. 아버지의 어리석은 집착의 목적지는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이었습니다. 본체의 괴롭힘을 이기지 못한 저희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거든요. 어머니를 처음 발견한 건 저였어요. 학교를 다녀왔는데 이상하게 집이 조용하더라고요. 다들 일을 하러 나갔으니 그렇다고 쳐도 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 제가 왔다는 걸 아시는 엄마가 제일 먼저 뛰어나와 반겨주셨을 텐데 정말 이상하리 마치 조용한 날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방으로 걸음을 옮겼는데 엄마가 피곤하신지 침대에 고개를 푹 묻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깊게 잠들었다고 하지만 엄마는 정말 미동도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엄마에게 다가가자
그제서야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약통들이 보였어요.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죠. 제 나이 겨우 중학교 1학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기엔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습니다.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유품이랄 것도 없이 초라한 짐들을 보니 이 집에서 저와 엄마의 처지가 어땠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 서러웠습니다. 유품에서는 한 무더기의 우울증 약도 나왔어요. 아무것도 몰랐었죠. 본처가 그렇게 괴롭힐 때도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눈치를 주는 할머니 앞에서도 엄마는 어떤 시련이 와도 항상 이겨낼 것처럼 밝게 굴었었으니까요. 엄마의 약봉투를 본 아버지 역시 가슴을 치면서 울더라고요. 이 정도 약을 먹고 있었으면 일상생활하는 것조차 어려웠을 거랍니다. 대체 엄마는 저희에게 얼마나 커다란 지옥을 숨기고 살고 있었던 거였을까요? 저랑 아버지를 선택하면서 가족과도 멀어진 어머니의 빈소는 지나치게 고요했습니다. 저는 맥없는 얼굴로 상주석에 서서 곧 쓰러질 것처럼 서 있었고요. 빈소 앞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니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본처가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엄마 영정 앞에 서서 한참을 씩씩거리더니 향을 엎고 한바탕 난리를 피웠어요. 이딴 식으로 가서 끝까지 나만 나쁜 년을 만드는구나. 나만 나쁜 년이지. 이런다고 내가 이 인간이랑 헤어져 줄 것 같아? 어림도 없어. 죽어서도 이어질 일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대체 아버지가 뭐라고 빈소까지 와서 이 난리를 쳐야만 하는 건지 뜯어 말릴 힘도 없는 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오죽하면 장례식장에 음식을 나르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예의냐면서 본처를 붙잡고 빈소 바깥으로 제일제일 끌고 나갔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불필요하게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그렇게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가끔씩 연락하는 이모를 제외하면 저는 세상에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서 어떻게 자랐을까 궁금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저는 그다지 부족함 없이 자라왔어요. 제가 여유로운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건 우습게도 아버지의 죄책감 덕분이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아버지에 대한 저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홀로 남겨지고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오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또 막막하더라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사망보험금 한 푼 나오지 않고 그동안 아버지 집에서 얹혀 살면서 모아둔 돈, 남겨줄 돈 한 푼 없던 어머니, 부조금으로 들어온 돈을 가지고 나와서 겨우 월세방을 구하고 미리 월세를 좀 내놨지만 이걸로 버틸 수 있는 것도 계산해보니 2달 남짓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쉽게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고 생필품을 살 돈도 당장 먹어야 할 쌀도 거의 떨어져가는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 동사무소 분들 도움도 많이 받았었네요. 이젠 정말 시설이나 센터라도 알아봐야 할까 싶었던 그때 아버지에게 걸려왔던 전화는 하늘에서 내려온 한 줄기의 동아줄 같았어요. 왜 보자고 하셨어요? 저 아버지랑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어요. 아버지가 무슨 낯으로 절 찾아오세요? 우리 엄마 그렇게 된 거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이라고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무슨 수로 이 죄를 다 갚으면서 살겠니? 날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좋다.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이용해라. 그렇게 한다고 너한테 지은 내 죄값을 다 치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라도 갚고 싶구나. 이건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몰라도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웃기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세상을 뜨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 본처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사고사였대요. 아마 그분도 죽는 날까지 편하게 눈을 감지는 못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비록 사고긴 하지만 본처가 세상을 떼고 나서 아버지는 저에게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하셨죠. 고민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이제 대놓고 괴롭히는 사람 하나 없겠다. 아버지 집에서 지내는 게 저한테도 여러모로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할 때마다 침대에 고개를 받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또 그건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대신 전 자기를 이용하라는 아버지의 말처럼 정말 철저하게 아버지를 이용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연락해 돈을 달라고 했고 필요한 게 있으면 아버지에게 뭐든 지원해달라 했습니다. 아버지 역시 저를 볼 때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를 떠오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버지의 돈을 지원받는 대신에 틈만 나면 병원으로 불러 건강검진이며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셨습니다. 덕분에 병원에서 제 얼굴을 모르는 의사 선생님이 없을 정도였어요. 아버지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아버지가 제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아버지 병원에 찾아가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건강검진을 받아주고 문진이랍시고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것뿐이었죠.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지만 그게 나름대로 저희가 서로를 용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지원을 받으면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요. 그렇다고 제가 아버지에게 마냥 의존하며 살아왔던 것도 아니에요. 성인이 되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나서부터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어요. 그런 걸 보면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차마 용서가 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과 똑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4년 내내 성적 장학금을 타기도 했고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집을 구했어요.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면 큰 어려움 없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아버지에게 의지하는 순간 저 역시도 어머니와 다를 것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아버지 도움 없이 스스로 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게 삶의 목표인 사람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스스로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나이부터 제가 제일 관심 있던 분야는 제약이었어요. 제가 생물학과를 졸업했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 준비 기간이 1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것들을 보상받기라도 하듯이 생각보다 짧은 기간 준비하고 바로 메이저 제약회사의 보조 연구원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처음 회사 생활을 했던 때가 기억나시나요? 사회초년생이 의례 그렇듯 저 역시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다니던 곳은 제약회사였잖아요. 제약회사 하면 뭐부터 떠오르세요? 저도 이야기하면서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아무래도 영업의 힘이 매출에서 중요한 힘을 차지하는 직군이다 보니 영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연구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빙자한 과도한 회식과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는 직군에 관계없이 3개월 동안은 수습평가 기간이라는 규칙이 있어요. 이게 회사 입장에 봤을 때는 3개월 동안 이상한 사람을 걸러내는 좋은 수단이 되겠지만은 이제 막 회사 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에게는 3개월 동안은 수만 번 크게 쉬고 나서도 한숨처럼 들리지 않았을까 눈치를 봐야 하는 지옥 같은 시간인 거죠. 거기다가 회사에서는 이 수수평가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신입사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사원들은 그걸 잘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느냐가 어느 순간부터 수수평가, 합격, 정규직 전환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린 거죠. 신입, 이리 와봐. 내가 말한 거 다 해놨어? 연구 기록지 들고
제자리로 와봐. 물론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끔찍한 악취미를 가지고 있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그런 모자라고 못된 선배들은 있는 법이잖아요. 저랑 입사 동기가 여자 둘에 남자 하나, 저까지 다섯인데 제 선임 연구원은 유난히 저한테만 과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부당한 대우인 걸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던 건 저 역시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 간절한 입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제 업무 진행을 확인하겠다면서 연구 기록지를 가져오라고 말한 저의 선임은 설명을 해준답시고 제 손을 잡고 손바닥에다 그림을 그리고 손을 주물럭거리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불쾌한 기분이 들어서 손을 빼려고 해도 오히려 손목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나 요즘 진짜 내 사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아. 진짜 문제 삼고 싶어도 이 업계 좁은 거 뻔히 아는데 괜히 어디 가서 말이라도 잘못해서 나 혼자만 독박 설까봐 걱정도 되고 그렇다고 또 이러는 걸 참기만 하는 건 능사가 아닌 것 같고 어쩌지 진짜. 어떡해. 이번엔 너인가 보다.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나 이 회사에 친한 언니 다녔었다고. 그 언니한테 들어보니까 네 사수 유명하대. 해마다 그 사람 때문에 관두는 신입만 해도 서너 명은 된다고 하더라. 다들 너처럼 업계가 좁으니까 소문날까봐 걱정돼서 쉬쉬하니까 걔가 아직도 안 잘리고 멀쩡하게 얼굴 들고 회사 다니면서 그러고 있는 거지. 안 그랬으면 진작에 잘렸을걸? 네, 그렇습니다. 제 사수는 이미 이런 분야로는 유명한 위인이시더라고요. 입사 동기가 전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매번 들어오는 신입들 중에 한 명을 콕 집어서 자기 말로는 예뻐해준답시고 온갖 희롱을 일삼는답니다. 대놓고 불쾌한 티를 내거나 왜 그러냐고 지적이라도 하면 수습평가 이야기를 꺼내면서 덤비니까 신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밀어내지도 못하고 참다가 결국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간 신입만 벌써 여럿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대로 잘못 걸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회사 생활이 꼬여도 이렇게 어떻게 꼬이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처음 들어오는 회사에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오려고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보면 잘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든 이 악물고 버티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제게 위안이 됐던 건 같이 들어왔던 입사 동기들과의 모임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유일한 남자였던 입사 동기, 제 예비 신랑과는 더욱 각별한 사이였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서 제 성격이 많이 내성적이고 힘들어도 겉으로 티를 잘 내지 못하는 성격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런 제가 즐겁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굴 밖으로 끌어내준 게 바로 저희 예비 신랑이었거든요. 사수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면 퇴근길에 같이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씩을 사서 고민을 토로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사회 초년생들이 할 법한 귀여운 고민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라도 제 고민을 나누면서 버틸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버텨보겠다는 저의 다짐이 와장창 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을 환영해주겠다는 목적으로 열린 회식이었지만 각자 자기 선임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회식 자리는 의례 그렇듯이 피곤하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머리 아픈 일은 따로 있었죠. 회사에서 하던 버릇을 그대로 가져온 저희 사수였습니다. 제가 따라주는 술을 마셔야 내일 수치가 없을 것 같다는 둥,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라는 둥, 요즘 같은 세상에서 했다간 큰일 날 소리를 서스럼 없이 하는 건 물론이고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니 제 어깨를 붙잡고 스킨십이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엉겨붙기 시작했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변에 보는 눈이 많아서 그런지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느낌이더라고요. 문제는 2차로 간 노래방에서 터졌습니다. 저희 회사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회식을 한번 시작하면 사람들이 정말 얼큰하게 취할 때까지 끝도 없이 마시거든요. 1차까지만 마시고 적당히 눈치 봐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귀신같이 알고 붙잡혀 결국 노래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탬버린을 치고 하는 통에 저도 대강 흥을 맞추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제 뒤로 쓱 다가와 바짝 붙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화들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제 사수였습니다. 뭘 그렇게 화들짝 놀라고 그래. 누가 보면 내가 너 잡아먹기라도 하는 줄 알겠다. 넌 가끔씩 그렇게 뜬금없이 반응을 해서 사람을 영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단 말이야. 얼굴은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혼자서 일을 어떻게 척척 잘하는지. 어떻게 애교스럽게 사수한테 질문 한 번을 하러 오는 법이 없냐 너는. 바짝 붙어서 귓속말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불쾌한데 요즘 회사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어깨는 또 왜 이렇게 뭉친 거냐 하면서 대뜸 본인이 안마를 해주겠다고 제 어깨에 손을 올려 제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방에서요. 누군가 도움을 청하고 싶어서 이리저리 살펴봐도 다들 취하고 자기 흥에 정신이 팔려서 제 쪽에는 관심도 안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깨를 주무르던 손은 팔로 내려가기도 하고 등을 쓸기도 하고 묘하게 속옷끈을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에 불쾌함이 극에 달하여 있었습니다. 그래, 딱 오늘 하루만 이렇게 기분 더러운 일을 버티면 수수평가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생각으로 정말 눈을 질끈 감고 참았어요. 그런데 그때 화장실을 다녀온 제 예비 신랑이 문을 열고 들어오고 정말 눈을 딱 감고 있는 저와 제 뒤에 찰싹 붙어있는 사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고도 별다른 반응이 없길래 못 본 건가 싶어서 거듭해서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구석에 가서 탬버린을 들고 오더라고요. 뭐야, 흥 띄우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싹싹하게 사회생활 잘하네. 이렇게 옆에서 응원까지 해주는데 우리도 뭐라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미정이는 나랑 같이 춤이라도 출까? 술에 취해 잔뜩 신이 나서 주절거리며 저한테 더욱 밀착하는 사수가 이제는 불쾌하다 못해 무섭게까지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붙지 않으려고 팔꿈치에 힘을 주고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탬버린을 들고 온 예비 신랑이 팔을 들어 그대로 탬버린으로 제 사수의 머리통을 내리쳤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방 안에는 사수의 비명소리가 울리고 그 소리에 신나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사람들도 놀라서 마이크를 떨어뜨리고 저희에게 달려왔죠. 사수는 머리통을 감싸쥐고 말 그대로 노래방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야, 너 미쳤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해도 정도가 있는 거야. 너 아주 정규직 안 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요란을 떠는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여기 인사과장이랑 나랑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형님 동생 하면서 지냈던 사이야. 내가 입 한 번 잘못 열면 너네 정규직은커녕 이 업계에 발도 못 붙이는 거야. 알아? 아, 내가 성범죄자를 보면 불의를 못 참는 병이 있어서 신입이 불쾌하다고 온몸으로 티를 내고 있는데 열심히 주무르고 계시던데 난 그래서 성범죄자인 줄 알고 이렇게 회사에서 일어나는 불의를 보고 대응하는 직원이면 인사고과에서 마이너스를 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를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그쪽이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한마디라도 더 못할 것 같은데 쪽팔려서. 머리에 구멍이라도 났으면 합의금 물어줄 테니까 알아서 청구하시고 반대쪽에도 구멍 하나 더 나고 싶으면
그따위로 계속 행동해요. 알겠어요? 탬버린을 다시 집어드니까 사수는 잔뜩 쫄아서 팔을 들어 머리를 맞고 그 모습을 한심스럽게 쳐다보던 예비신랑은 바닥에 탬버린을 집어던지고 제 팔을 붙잡아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한참을 걸어서 저희는 평소에 저희가 회사 고민을 함께 나누던 바로 그 편의점 테이블까지 오게 되었어요. 의자에 앉으니까 그제서야 긴장이 풀리고 서러운 감정이 막 밀려오면서 눈물이 펑펑 나오더라고요. 엄마 장례식장 이후로 이렇게 크게 소리내면서 울어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는 동안 예비신랑은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와 휴지를 사오고 아무런 말도 없이 제 어깨에 옷을 덮어주고 제가 실컷 울 수 있도록 손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다 울고 나니까 머쓱해져서 휴지로 코를 팽 풀고 나니 다 울었냐면서 음료에 빨대를 꽂아서 건네주더라고요. 괜히 민망한 마음에 투덜거리며 음료수를 받아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기서 탬버린으로 사람을 패면 어떡해. 너도 아까 그 이야기 들었잖아. 인사과장이랑 엄청 가까운 사이라고. 괜히 나 때문에 회사에서 네가 불이익이라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나섰어. 그냥 빼내주기만 하면 되지. 패긴 왜 패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꺼내려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예비신랑은 헛기침을 하기도 하고 다독이던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 사실 입사했을 때부터 너 좋아하고 있었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을 수 있는 남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리고 그런 일로 불이익 주는 회사면 내가 거절이야. 둘 다 술에 좀 취해 있기도 했고 갑작스러운 고백에 아까 회식 자리에 있었던 당황스럽고 불미스러웠던 일은 정말 온데간데도 없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고백 아닌 고백을 받아주면서 나 때문에 회사 잘리게 되면 내가 먹여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너스레를 떨었던 기억도 나요. 그렇게 편의점 앞에 앉아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동안 서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저희 가족에 대한 이야기, 엄마,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애증의 감정을 처음으로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던 예비신랑은 오히려 부러워하더라고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감정이 결국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시작된 거 아니냐고요. 너무 사랑하니까 실망도 하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이용해야 하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이에 득실을 따져서 자기에게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고요. 세상에 그런 가족이 어딨냐고. 표현을 잘하진 못할지 몰라도 그래도 가족이란 존재가 그렇지 않다고. 제가 아버지를 끔찍하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아버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처럼 가족이란 모름지기 그런 사람일 거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런 제 조언에도 예비신랑은 그저 이유 모를 쓴 웃음만 지을 뿐이었어요. 순간 저 난리통에서 용기 있게 저를 구해준 그 사람이 그렇게 안쓰러워 보일 수가 없더군요. 대체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지고 살고 있길래 이렇게 아픈 웃음을 짓는 걸까? 이 상처를 내가 정말로 보듬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사연 많은 두 사람이 서로의 속내를 내보이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방파제 같은 존재가 되어주자 약속했습니다.
새벽의 행복함은 뒤로하고 다음날 출근해서 또 무슨 난리가 한바탕 날지 걱정하느라 그날 밤 전 집에서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제가 사수한테 혼나고 잔소리를 듣는 건 그렇다고 쳐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모욕을 당한 사수가 예비 신랑을 가만히 놔둘 리가 절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날아오는 서류 뭉치를 예상하면서 두 눈을 꾹 감고 사무실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고성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어야 할 사수가 온데간데 없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사무실은 이상하게 조용한 느낌이었습니다. 조용하다기보다 쎄하다고 하는 게 맞으려나요? 조심스럽게 옆자리에 앉은 다른 연구원님에게 행방을 물어보니 깜짝 놀라며 아직 공지사항 확인 안 해봤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에 얼른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새롭게 올라온 인사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인사 과장님과 제 사수의 인사 비위에 관한 징계사항, 해고 통보 공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공지사항 확인했는지 물어보려고 왔는데 이미 확인했구나. 그 두 사람 예전부터 합심해서 채용 관련해서 뒷돈 받고 중개해 준 것까지 싹 다 털려서 징계 처분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진짜 이상하지 않아? 어제 그런 일 있고 나서 바로 징계 통보가 올라온 게 어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람이 내부 고발을 했다는 건데 이렇게 말 한마디에 바로 잘릴 수 있는 거면 회장님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회사가 난리잖아. 어제 우리 회식 자리에 이 회사 이사라도 있었던 거 아니냐고 하면서. 넌 아니지? 어제 회식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 사수가 저한테 그런 일을 하고서 그 다음날 바로 출근도 하기 전에 이렇게 해고 통보를 받은 걸 보고 혹시 제가 회장 딸인지 그렇게 오해해서 아침부터 저한테 그렇게 어색한 태도로 대했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했죠. 아무리 그래도 회식이 끝난 시간이 거의 새벽 1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징계 통보와 관련되어 있는 공지사항은 출근 시간이 되기도 전에 올라와 있었으니까요. 정말 사람들이 떠도는 소문처럼 그 회식 자리에 이 회사의 이세가 있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것 같은 전개다 싶긴 했어요. 그래도 전 예비 신랑이 잘리진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넘어갔어요. 회사란 곳이 참 웃기게 그렇게 큰일이 있었는데도 또 몇 달이 지나고 나니 회사에 그런 사람이 있었냐 싶을 정도로 또 잠잠해지더라고요. 저도 바쁜 회사 생활에 예비 신랑과 한참 사이가 좋았던 시기라서 그런 나쁜 일들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너무 무리를 해서 그런지 오한이 느껴지고 컨디션이 계속 좋지 않은 느낌에 아무래도 병원을 한번 다녀와야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 사수가 잘린 사건이며 회식 자리에 회장님의 자식이 있었다는 그런 소문 같은 건 기억 속으로 잊혀지고 있던 찰나였어요. 그런데 회사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잊혀져 가고 있던 그 소문의 진실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소문의 전말도 전말이지만 그걸 듣게 된 계기도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연을 적고 있는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니 머리가 띵하네요. 그날은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오후에 반차를 쓴 날이었어요. 병원에 먼저 갈까 하다가 몸이 너무 으슬으슬하고 무거워서 우선 집에 가서 쉬는 게 좋겠다 싶어 얼른 집으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죠. 집 앞에 도착했는데 저희 빌라 앞에 못 보던 차 한 대가 있는 겁니다. 꽤나 오래 살았던 집이라서 그 근처에 대는 차들은 항상 눈에 익었는데 저희 동네에선 보기 힘든 꽤나 고급스런 차량이라 눈에 확 띄었던 것 같아요. 새로 이사 온 사람인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빌라 입구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주차되어 있는 차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더니 고급스러운 차보다
더 고급스럽게 생긴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쪽이 김민정 씨 맞나요? 우리 민영이랑 만나고 있는? 나 민영이 엄마예요. 아주머니 입에서 나온 건 제 예비 신랑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차에 타고 있는 분이 민영 씨의 어머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사는 곳을 어떻게 아셨지? 내 이름은 어떻게 아셨지? 민영 씨가 집에서 내 이야기를 했나? 모든 게 의문스러웠지만 우선 꾸벅 인사를 하고 봤죠. 궁금한 게 많아 보인다면서 잠시 시간을 내달라는 말에 저는 차에 올라타 카페로 향했습니다. 왜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두툼한 돈봉투를 내밀면서 우리 아들과 헤어져 달라고. 재벌집 사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뻔한 장면들이요. 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에이, 아무리 그래도 요즘 세상에 서로 좋다면 그만이지. 부모까지 나서서 불러가지고 사람 면전에 두고 저렇게 헤어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드라마를 보면서 몰랐던 거죠. 제가 그 뻔하고 말도 안 되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요. 아직 우리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서 우선 그 이야기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아들이 혹시 이야기한 적 있던가요? 미정 씨가 다니고 있는 회사, 민영이가 물려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회장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게 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내 아들이 미정 씨를 만나고 나서부터 회사에서 불필요한 개입을 많이 하더군요. 인사과장이나 연구원의 징계나 신경 쓰고 있을 내가 아닌데 무슨 일인가 싶어 알아보니 그것도 다 미정 씨와 연관된 일이더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난 내 아들이 하찮은 여자를 만나면서 하찮은 일에 신경 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돈 봉투를 내밀면서 헤어져 달라는 이야기는 안 할게요. 미정 씨도 그런 일은 자존심 상할 테니까 헤어진다는 조건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내 명함으로 연락해요. 정규직 전환이나 승진, 돈 봉투까지 원하는 건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 단, 우리 아들이랑 깔끔하게 헤어져 줘요. 시킨 차가 너무 뜨거워서 아직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는데 폭풍처럼 쏟아지는 이야기 때문인지 몸살 때문인지 몰라도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몇 달 동안 만나고 있었던 남자가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물려받을 후계자고 드라마의 순박한 여주인공처럼 여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저와 헤어지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비 시어머니께서 친히 저희 집 앞에 대기를 하고 계시다가 절 데리고 오신 거였죠. 그런데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제가 아버지 집에서 살 때 할머니와 본체에게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놓지 못하는 어머니가 정말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사랑이라는 게 뭐라고 사람이 그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는데도 다 수용해야 하는지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막상 제가 자리에 앉아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니까 단박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저도 만날 생각 없었습니다. 헤어지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죽어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예비 신랑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물론 분하고 배신감이 느껴지긴 했지만 제 앞에 앉아서 사람 자존심까지 꼭꼭 짓밟아가며 헤어지라는 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머니를 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오히려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제가 회사에서 그런 큰일을 당했을 때 편의점 앞에서 저희가 새벽에 나눈 대화가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기 가족들은 자기를 다 이용해야 할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머님 눈에는 제약회사에서 인턴 사원이나 하고 있는 제가
이 집안 며느리로 들어가기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셨던 거겠죠. 그런 생각까지 이어지니까 그 사람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지 밉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저도 참 미친 거죠. 말씀 다 하신 건가요? 죄송하지만 어머님, 우선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헤어지자는 조건으로 뭘 요구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우선 민영 씨랑 헤어지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하찮은 여자를 만나면서 하찮은 일에 신경 쓰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아시는진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모르시더라도 앞으로 그걸 알려드릴 기회라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영 씨는 그런 하찮은 일까지 신경 쓸 정도로 좋은 사람입니다. 모름지기 회사를 경영하는 건 좋은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웃으면서 한마디도 지지 않고 따박따박 대꾸하는데 저 살면서 옷 한 벌도 환불 못하는 그런 성격으로 자랐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아무 대꾸도 없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던 어머님은 이해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마음을 정리하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테니 오늘은 이만 일어나겠다고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너무 긴장되고 입이 말라 그제서야 시켰던 차를 한 모금 하려고 입을 가져다 대는데 갑자기 구역질이 밀려와서 어머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도 신경 쓰지 못한 채로 입을 막고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너무 무리한 건지 긴장한 건지 먹은 게 없어서 토도 나오지 않는데 헛구역질만 계속하다가 겨우 입을 닦으면서 나오니 자리에서 다시 앉은 어머님이 저에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혹시 임신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생리 날짜가 꽤나 지난 것 같은데 소식이 없다 싶어서 저도 속으로 아차 싶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계신 어머님은 골치 아프다는 듯 이마에 손을 얹고 인상을 잔뜩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최악의 상황은 되도록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몸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연락할 테니 오늘은 이만 가보도록 해요. 기사님, 이분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와요. 기사님이 태워준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헐레벌떡 편의점과 약국으로 뛰어가 임신 테스트기를 여러 개 샀습니다. 집으로 뛰어 올라가 확인하는데 정말 식은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예비 신랑에 대한 배경에 대한 충격도 충격이지만 여기서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테스트기에 선명하게 비춰진 두 줄. 몇 개나 더 확인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이럴 때 엄마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사실을 누구한테 먼저 말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하자니 그것도 엄두가 안 나더군요. 적어도 아이 아빠인 예비 신랑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따져 물을 것도 있었으니까요. 퇴근하고 잠깐 집에 들르라는 문자를 남겨두고 까무룩 잠에 들었죠.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겨우 깨니 벌써 퇴근 시간이 다 되어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예비 신랑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저는 조용히 낮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속일 생각은 없었다면서 정말 미안하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사정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일로 크게 화나진 않았어요. 다만 앞으로도 이렇게 속이면 곤란하다는 말을 했죠. 아이의 아빠가 되어야 할 사람인데 그러면 되겠냐는 말과 함께 임신 테스트기를 내밀었어요. 선명한 두 줄을 확인하고 예비 신랑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몇 번을 재차 확인하더니 뛸 듯이 기뻐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 역시 기쁘긴 매한가지였지만 동시에 심란했죠. 어머님한테는 본인이 알아서 잘 이야기할 테니 태교에만 전념하라는 말만 철석같이 믿고 예비 신랑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소식을 들으신 건지 예비 시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연락이 왔어요. 소식 들었어요. 우선 손주가 건강한지 확인부터 하고 싶으니까 내가 잘 가는 병원에 같이 가서 검진부터 받아보죠. 아버지 병원으로 가서 검진도 받고 소식을 알릴 생각이었는데 예비 시어머니 역시 뭔가 확인하고 싶으신 눈치였으니까 저도 군소리 없이 어머님을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지난번 만남에서 결혼을 극도로 반대하신 모습을 봤던 터라서 임신 소식에 더 크게 화를 내시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제 건강을 생각해서 대신 예약까지 하고 검진까지 같이 가주신다는 이야기에 예비 신랑이 잘 이야기한 건지 뭔가 심경의 변화라도 있으신 건지 의아하긴 했었죠. 그렇게 병원에 올라가는데 오히려 저번과 달리 살갑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남에서 제일 잘 보는 의사다. 어머님도 이분한테만 검진을 받는다.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한다. 너무 좋은 병원이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접수를 하고 어머님과 함께 진료 대기실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의사 선생님은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종합병원에서 꽤나 오래 계시다가 의료사고로 뒷돈을 받고 낙태 수술을 종용한 사실을 들켜 쫓겨났었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차트를 보던 선생님도 제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시더니 저를 알아보시고는 사색이 되시더라고요. 김미정 씨? 너 미정이 아니니? 네가 왜... 사모님이 말씀하신 김미정 씨가 이 미정이에요? 사모님, 저 이 돈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모님이 사람 잘못 보셨어요. 이 김미정 씨 아버지가 저기 땡땡 종합병원 병원장이에요. 저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겨우 걸쳐놓은 의사 가운도 벗어야 할지 모른다고요. 뭐? 땡땡 종합병원?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턴 나불랭인 줄 알았더니 아니 그걸 대체 왜 이야기를 안 해서 돈이고 뭐고 난 모르는 일이니까 입 닫아요. 아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이라뇨. 당장 지금 말씀 안 하시면 저 아버지한테 전화할 거예요.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을 좀 해보세요. 진료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고 의사 선생님이 제 정체를 밝히자마자 예비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사색이 되어서 왜 저에게 그런 사실을 숨겼냐면서 어버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아버지에게 당장 이야기하겠다 협박하니 겨우 실토하는 선생님의 이야기는 가관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지면 산모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중병에 걸렸다고 거짓 진료를 하고 낙태를 종용할 것을 약속하고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쩐지 순순히 제 몸을 걱정해서 검진을 받으러 가자고 태도를 바꿀 때부터 의심을 했었어야 했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제가 땡땡 병원 병원장 딸이라고 하니까 좀 다르게 보이시나 봐요. 그런데 어떡하죠? 제가 뱃속에 있는 이 아이 엄마가 될 수 있어도 그쪽 며느리로는 절대 못 살 것 같은데 그쪽 회사에서랑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사모님이 의사한테 뒷돈까지 줘가면서 낙태 종용하는 사이코패스인 거? 저 이번 일 절대 그냥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민영 씨한테도 회장님한테도 전부 이야기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도도하게 굴면서 사람을 깔보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진료실에서 무릎을 꿇고 시키는 건 뭐든 할 테니까 제발 회장님한테는 아무 말도 말아달라면서 저한테 싹싹 비는 예비 시모의 모습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제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우스운 사람이었다면 저는 하마터면
의사의 말에 속아 뱃속에 있는 소중한 아이와 제 목숨을 두고 저울질할 뻔했던 거니까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예비 시모의 손을 꾹 밟고 나갔습니다. 전 절대 말로만 협박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예비 신랑한테도 예비 시아버지가 될 뻔했던 회장님에게도 이 사실을 모두 알렸고 저희 아버지에게도 임신 소식과 함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대체 왜 그런 취급을 받고 있냐면서 사과하러 찾아온 예비 신랑에게 주먹을 날리시려고 하는 걸 제가 겨우 말렸어요. 저한테 하찮은 사람 운운하던 예비 시어머니는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라면서 회장님에게서 팽당했다는 소문이 회사에도 쫙 깔렸더라고요. 아버지 병원에서 다시 검진을 받아보니 그런 큰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제 아이는 멀쩡히 심장 박동을 들려주며 엄마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아이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예비 신랑은 매일같이 찾아와서 자기 어머니가 한 실수를 용서해달라면서 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고 맹세를 하고 있고, 아버지는 너한테 그런 취급을 한 가족들에게 너를 절대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신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마음의 결정을 아직도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남편만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셋이서 행복하게 앞으로 잘 살아갈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지만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또 그렇게 생각하니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16주차에 접어들면서 배도 점점 불러오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못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저 스스로가 너무 바보 같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릴 때라고 생각해 톡톡 사연에 이렇게 제 이야기를 구구절절 보내봅니다. 부디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으로 안개가 가득한 저의 인생에 현명한 조언으로 빛을 밝혀주시길 기대해보면서 이야기 마무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70이 된 할머니입니다. 가끔은 혼자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벽을 쳐다보며 하루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핸드폰에서 보는 사연 채널을 따라 듣다 보니 저도 제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보고 싶어졌네요. 꺼낸다고 꺼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용기 내어 연필을 들었으니 들어주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한자 한자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딸만 6인 집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줄줄이 언니들이 있어 재미있는 추억도 많고 기억도 많았지만 사실 저희 집 생활은 참으로 퍽퍽했습니다. 참 고달팠지요. 굶는 날이 많아 산에 올라가서 열매나 뭔가를 캐먹어야 했고요. 부모님이 아무리 허리 아프게 농사를 지어봤자 저희 자매들은 다 걷어먹이긴 역부족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땐 그런 게 당연한 시대였으니까요. 그리고 부모님도 그런 저일 보는 게 마음이 아팠는지 저희 자매를 얼른 시집 보내려 하셨고 저 역시 당연히 부모님께서 짝지어준 어떤 남자와 결혼할 운명이었습니다. 언니들은 군말 없이 다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였어요. 전 부모님의 결정을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짝지어 주시려 한 그 남자는 저희가 사는 지역에선 꽤 잘 사는 집안의 장남이었지만 나이도 많았고 들리는 속설에 의하면 성격이 난폭하고 바람기도 상당하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그 소문을 믿지 않았지만 저는 그 집에 시집가기가 두려웠어요. 결혼을 하는 순간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눈앞에 보이는 듯 했어요. 가시밭길이 될 것 같았고 셋째 언니 미옥 언니처럼 남편에게 허구한 날 맞고 사는 아내가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어머니께 두 손을 모으고
무릎까지 꿇으며 사정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시집 가야 해요? 저도 그냥 어머니 아버지 도와 농사일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할게요. 저 일 잘하잖아요. 순호가,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집 형편 몰라서 하는 말이니? 홍기도 찾는데 시집을 안 간다니. 여자면 당연히 시집을 가야지. 이상한 소리 늘어놓지 말아라. 너는 무조건 그 집에 시집 가는 거야. 그 집 남자 이상하단 소문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싫어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참말 말고 방에나 들어가. 네. 돌아오는 어머님의 대답은 참으로 모질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제 의사 따윈 존중하실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언니들에게 이야기해봐도 다들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고요. 그런데 그때 예전에 저와 친하게 지냈던 미영 언니가 명절을 맞아 잠시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미영 언니는 어렸을 적 옆집에 살았는데 함께 나고 자랐다고 할 만큼 사이가 각별했었지요. 역시나 언닌 오랜만에 절 보았지만 곧바로 제 안색이 안 좋다는 걸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전 언니에게 엉엉 울며 혼이 나기 싫다는 속마음을 털어놓았지요. 그러자 언닌 한참을 생각하더니 자기를 믿고 서울로 올라오라 했습니다. 서울이요? 내가 사는 곳이 있는데 작긴 해도 우리 여자 둘이 살만한 방은 돼. 반지하라 좀 습하긴 하지만 그래도 벌레는 많이 없고 밤에는 따뜻해. 너 정 혼이 나기 싫으면 여기로 와. 언니가 너 하나 정도 일자리는 알아봐 줄 수 있어. 전 그날 밤 미영 언니가 자고 난 후 어찌해야 할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을지, 저를 위한 선택일지요. 그리고 결국 저는 도망이라는 선택을 하기로 했고, 그것은 야반도주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잠든 날 밤 눈물 어린 얼굴로 짐가방에 몇 안 되는 옷가지를 구겨넣곤 부모님 얼굴을 한번 쳐다본 후 교통비만 가능한 푼돈을 들고 집 밖을 나섰어요.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선 정말 이게 잘한 결정일까? 부모님이 얼마나 놀라실까? 미영 언니가 날 짐으로 생각하면 어쩌나 온갖 시름과 걱정에 잠겼어요. 하지만 미영 언닌 절 보자마자 다행히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며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내주었습니다. 언니를 보자 긴장되었던 마음이 풀리면서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았습니다. 언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기서 30분 정도 버스 타고 가면 큰 고깃집이 하나 있는데 손 빠르고 솜씨 좋은 젊은 아가씨를 뽑는데 건너 아는 언니가 다녔던 곳이라서 얘기해뒀으니까 거기서 일해봐. 물론 일이야 처음엔 다 힘들지만 순옥이 네가 눈치도 있고 똑부러진 데가 있으니까 아마 잘할 수 있을 거야. 언닌 제가 일할 일자리까지 미리 알아봐둔 거였어요. 전 언니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에 절을 하다시피 고마움을 표하고 다음날 그 고깃집으로 바로 출근을 했지요. 언니의 말대로 제가 찾아간 그곳은 식당 규모도 크고 외관도 괜찮은 곳이었어요. 특히 손님도 정말 많아 보였어요. 미영 언니 소개로 왔다 하니 사장님도 절 친절하게 대해주셨고요. 하지만 전 일을 시작한 그날 제가 얼마나 서울 생활을 만만히 보였는지 깨닫고 말았습니다. 제가 맡은 곳은 주방이었는데 하루 종일 접시를 닦아도 또 접시들이 밀려 들어왔어요. 심지어 손님이 많을 땐 나가서 상도 치웠어야 했고요. 앉아서 쉴 틈 하나 없었지요. 그렇게 일을 하고 오니 정말 안 쑤신 곳이 없어 절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농장일이라면 몸에 100일 정도로 해봐서 노동엔 자신이 있었는데도 이 일은 정말이지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지만 실은 정작 정말 힘들었던 건 사람 문제였어요. 저희를 관리하는 직급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간질도 잘 시키고 사장님께 일로 바치기도 잘하는 악질이었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고단함을 달래기 위해 같이 일하는 이모들과 수다를 떨 때면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다가와선 욕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어이, 돈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냐고! 농땡이 부리실 간에 설거지라도 하나 더 하세요. 거기 순옥이 너 어리다고 오냐오냐해졌더니 여기가 만만해? 너 이러다 잘리는 수가 있다. 그래도 괜찮아?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잘할게요. 그 사람은 자기가 사장이라도 되는 마냥 갑질을 해댔고 저는 혹시라도 잘릴까 겁이 나 그저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론 그저 입을 조가비처럼 꾹 다문 채 일만 했지요. 서울 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무엇보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놈의 돈은 참 얄팍하더군요. 뼈 빠지게 노동을 하고 집에 돌아와 기절한 것처럼 잠에 들어본 돈은 생활비를 빼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큰 돈을 저축하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지요. 그렇게 제 젊은 날들은 고깃집 낡은 주방 설거지 위에서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꽤 잘 사는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저희 식당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절 보러 주방에 기웃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대놓고 제게 말을 붙였습니다. 언제 식사 한번 할 수 있냐고. 알고 보니 그 사람은 한 번 결혼했던 사람이었고 나이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많은 사람 같았습니다. 저와 달리 매사에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어 보였고 제가 보고 싶다 하면 언제든 달려와 드라이브를 시켜주고 꽃을 사다 주고 하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전 그때 그렇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었던지라 어색하긴 했지만 남편이 고마웠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려 하자 남편의 어머니인 시모는 시골 출신의 가방끈 짧고 가진 것 없이 어리기만 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대놓고 표현하시곤 했습니다. 처음 제가 시모에게 인사를 하러 간 날부터였어요. 시모는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아니 꽂게 바라보더니 한마디 툭 던졌어요. 아니, 요즘 젊은 사람이 저런 옷을 입나. 아이고, 무슨 시장에서 산 옷 같네. 전 너무 당황스러워 얼굴을 붉혔고 남편이 놀라 시모를 다그쳤지만 시모는 대화 내내 은근한 모욕을 깐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으셨어요. 뭐? 어디 출신이라고? 강원도 정선? 에휴, 무슨 깡촌에서 올라왔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지역이야. 대학은 당연히 안 나왔겠고. 식당에서 그럼 지금까지 주방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때는 저도 화가 참 많이 났었습니다. 뭐 그리 대단한 아들이라고 이렇게까지 할까 싶었어요. 하지만 전 당시 너무나 남편을 사랑했고 시모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모셔드리면 분명 절 좋아하게 되실 거라 낙관했었지요. 그렇게 전 남편과 식장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부모님께 처음 연락을 드렸지요. 부모님은 그간 제게 원망도 많이 품으셨고 절 많이 미워도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그리웠던 마음이 크셨던지라 다행히 저를 용서해 주셨고 제 결혼식에도 와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전 행복해질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결혼 3개월 차 때부터 삐거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모 때문이었습니다. 시모는 저희 바로 아랫집에 거처를 마련하셨는데 시시때때로 저희 집에 들어와 반찬이 이게 뭐냐? 넌 요리를 뭐로 배웠냐? 청소는 왜 제때 안 하냐는 말로 저를 구박하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이 갖다 준 돈으로 사는 거면서 제대로 집안일도 못하냐고 저를 써먹을 데가 없는 애라고 지칭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바보처럼 시모에게 말 한마디 못하더군요. 외려 그때마다 어머니가 나이가 있으시니 이해해드리라는 말을 했어요. 정말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는지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서러웠는지 전 시모가 왔다 간 날이면 몰래 뒷방으로 숨어 소주를 1잔, 2잔 하고서야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서러웠던 건 명절날이었어요. 명절날 시모는 제게 온갖 일거리를 다 떠넘기고 상에도 앉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이 있는 앞에서 대놓고 제게 일을 잘하지 못한다며 구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시모의 동생분이 절 찾아와 달래주셨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시모와 남편의 신경이 더 날카로워지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와 호기로운 마음으로 차렸던 식당이 망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저희 집 수입과도 연결이 됐지요. 전 사실 당시 남편과의 이혼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공경에 처했으니 당장 헤어지기엔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의 기본인 요리법부터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요리에 대해선 잘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식당에서 일하면서 귀동냥으로 얻은 지식들이 있었던지라 그것들과 밤새 연습한 요리 실력을 조합하여 남편과 요리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요리법을 바꾼다고 가게가 잘 될지 반신반의했지만 제가 강하게 밀어붙이자 저를 믿고 절 믿어주고 옆에서 함께 요리를 연구해 나갔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요리법이 나아질수록 손님들은 늘었고 남편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남편의 사이도 덩달아 좋아졌지요. 남편이 행복해하니 저도 행복해졌어요. 시어머니도 제 역할이 크다는 걸 아니까 전보다 제게 잔소리하는 횟수가 확 줄었고 어느 부분에선 절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전 마치 권투 선수가 상대편 선수에게 한 방 먹인 것처럼 너무나 짜릿했습니다. 또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실없이 행복하기까지 했습니다. 순호가, 정말 네 덕분이다. 모든 게 정말 네 덕분이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남은 날들 당신한테 진 이 빚 꼭 갚으면서 살 거야. 남편은 저로 인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저도 그런 남편을 보며 이혼 생각은 접었지요. 남편의 가게는 점점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은 끊이지 않았고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는 곳이 되었죠. 소위 저희 가게에는 요즘 말로 맛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자 이 상황에 적응이 되었는지 남편은 예전처럼 나태해지기 시작했고 시어머니 역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제게 잔소리를 하고 괜히 온갖 짜증을 내셨어요. 제가 가게를 돌보느라 집안일을 못할 때면 그걸 꼬투리 삼아 절 공격하셨고 제가 일 때문에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해낼 수 없다고 하자 변명으로 치부하셨어요. 아예 제 말을 들을 생각조차 안 하셨죠. 다시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소원해졌고
술을 먹지 않곤 잠에 들 수 없을 때처럼 제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의 불똥이 이번엔 아이 문제로 던져졌습니다. 사실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지만 그간 아이 소식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남편 식단 문제로 저도 남편도 바빴던 터라 신경을 쓰지 못했지만 식당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니 다시 아이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거였지요. 전 내심 불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저희 집을 찾아오더니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순옥이 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시모는 무조건 저부터 의심하더군요. 그리고 전 그 말에 바보같이 어버버했지요. 그러다 시어머니는 저를 끌고 자신이 잘 아는 의사가 있다 하는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날 온갖 검사를 받았고 받는 내내 마음은 너무나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이런 제 마음을 안심시켜주기는커녕 옆에서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너 우리 철영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거 알지? 그리고 전 그때만 해도 내내거리며 어머니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모를 뒤따라 들어간 진료실에선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불임이라고요? 정말 하늘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모도 충격을 받았는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저만 노려보고 있었고요. 저는 병원 밖으로 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일을 어찌 말해야 하나 걱정도 되고 제 인생에 아이가 없을 거란 사실에 마음이 아파 그만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그런 절 두고선 혼자 택시를 타고 횡하니 가버리더군요. 저는 그날 저녁 저는 어렵게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하지만 제게 미안하단 말을 꺼내기도 전 남편이 갑자기 제 앞에 서류 한 장을 꺼내놓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건 이혼 서류였습니다. 전 이런 남편의 반응에 너무 당황스러워 손을 떨었습니다. 그저 이 상황을 이해해보려고 계속 노력할 뿐이었어요. 그러자 그때 시모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서류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더 험한 꼴 보지 말고 정리해라 니들. 그리고 최대한 이혼도 서두르고. 예? 이혼이라뇨. 어머니 잠시만요. 부부 문제니까 한 번 더 상의를 해보고. 상의는 무슨 상의? 너 지금 제정신이니? 시모는 제게 남편의 발목을 잡지 말라고 하며 친절하게 제게 짐을 싸라며 가방을 던져주었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의지하고 사랑했던 남편에게 매달렸어요. 우리 둘이 살아도 행복할 수 있지 않겠냐며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힘없이 고개를 돌렸고 시모는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아들이 네 편 들어줄 줄 알았니? 어디서 나를 못된 어머니 만들려고 해. 그러더니 시모는 이번엔 저를 다른 쪽으로 몰아갔습니다. 설마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건 아니냐며 알고서 우리 집 재산이 탐이 나서 접근했던 거 아니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재산이랄 것도 없는 집안에 어떻게 재산이 탐이나 집안에 접근했다는 건지. 말도 안 되는 모욕이었지만 그때 전 남편을 놓치기 싫어 그저 빌었습니다. 나중에 거의 죄인이라도 된 듯 시모에게 남편에게 한 번만 넘어가 달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모는 절 벌레 취급하면서 제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을 하나하나 치워갔습니다. 집에서 나가라는 신호였고 경고였죠. 결국 제 물건이 모두 찢겨지고 없어진 집안에서 제가 있을 곳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제 집에서 쫓겨나 목욕탕에서 며칠 머물다 남편을 만나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고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타나자 시모는 이혼 서류는 작성했는지부터 물었고 남편은 입만 뻥긋거릴 뿐 뭐라고 대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을 믿었는데 절 잡아줄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니 말에 한마디 못하고 입만 뻥긋하는 남편이 정말이지 한심해 보였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 들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서 전 그 자리에서 남편을 향해 이번엔 진심으로 이혼을 선언했고 대신에 제가 얻어야 할 걸 당당히 말했습니다. 당신과 이혼할게요. 어머니, 그러겠습니다. 어머님 말대로 저도 더 이상 이 집안에 미련두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도 하나는 얻게 해주세요. 이 가게는 제가 계속 운영하고 싶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제가 이 가게를 일으켰어요. 재료 하나하나 살펴가고 바꿔가고 전단지 돌리면서 제가 일구어 놓은 가게예요. 나도 이 가게 하나쯤은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시모의 얼굴이 급격히 붉어지더니 시모는 제 얼굴을 향해 들고 있던 마늘을 던졌습니다. 전 맞은 부분이 너무 아파 옆으로 쓰러졌고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은 너무 놀라 모두 이쪽을 쳐다보았지요. 하지만 시모는 신경도 쓰지 않고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절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뻔뻔하기는. 애 못 낳는 여자 주제에 내 아들이 지금껏 같이 살아준 것도 감지덕지지. 어디서 감히 남편 재산을 탐내? 죄스럽고 미안한 줄 알아야지. 너 우리가 만만하니? 옛말에 애 못 낳는 여자는 여자도 아니라는 말이 있어. 어디서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당장 나가. 시모의 고함에 저희 집 손님들은 모두 절 쳐다봤고 전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몸이 달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시모에게 뭐라 대항을 했어야 했지만 너무 놀란 나머지 그만 몸만 떨었어요. 손님들은 수군거렸고 전 그저 어머니의 마늘 세례를 견뎌야 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만 푹 숙일 뿐 자기 어머니를 말리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결국 눈물을 질질 흘리고 있는 절 데리고 가게 밖으로 데려가 마지막으로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 순호가 네가 가게 도와준 것도 알고 그간 노력해준 것도 알아. 하지만 우리 어머니 성격 알잖아. 네가 이러면 이럴수록 더 강하게 나오실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매달리지 말고 얼른 끝내. 내가 여차하면 현금으로 돈은 좀 쥐어줄게. 여보, 정말 이럴 거야? 나 버리는 거야? 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정말 다시 한번 남편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게 몇 푼 안 되는 돈을 쥐어주면서 얼른 가라고 차디찬 겨울길로 저를 등 떠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서둘러 따스한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후 전 멍하니 밖에서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시모와 절 바라보는 손님들, 그리고 남편의 뒷모습을 보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모든 걸 다 잃었다는 걸요. 나를 평생 사랑해주겠다는 남편도 몇 년을 열심히 일군 가게도 모두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전 한강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자기 목숨 함부로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알지만
그때 전 죽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냥 죽어 없어져서 더 이상 이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동상이 걸려도 이상할 것 없이 추운 날씨에 그저 얇은 외투 하나만 걸치고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한강으로 걸어갔습니다. 차디찬 겨울바람에 눈물 자국은 말라갔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졌어요.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길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그리고 그쯤 제 앞에 얼어붙은 강이 보였고 높다란 다리가 보였어요. 전 잠시 망설였지만 천천히 그 다리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잠시만요! 어떤 두터운 손이 절 붙잡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떤 남자가 제 옷깃을 붙잡고 그러지 말라고 간절한 눈으로 절 보고 있었어요. 제가 죽으려는 걸 알고 말리려는 행인 같았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죽을 생각이 확고했던 전 참견하지 말란 말과 함께 얼어붙은 물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얼굴이 눈에 익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 다시 보니 저희 집 가게에 자주 들렸던 손님이었습니다. 저희 가게 옆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인지라 직원들과 자주 끼니를 해결하곤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또다시 간절한 눈길로 제가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것 같아 식당에서부터 저를 따라왔다고 말하며 지금 어떤 심정인지 다 알지 못하지만 너무 힘든 거 알고 있다며 내려와서 자기랑 얘기를 하자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경 끄고 가던 길 가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사업이 안 되어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적이 있다며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지 않냐며 모두가 힘든 거라고 모두가 힘든 세상이라고 그래도 살아있으니 좋다고 그러니 살아야 한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그 사람 역시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듯 말투는 횡설수설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진심이었죠. 저는 결국 그 사람의 설득에 못 이겨 다리에서 내려왔고 내려온 순간 그저 얼굴만 알았던 낯선 이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눈물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저 식당 아줌마였던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편히 있으라며 옷을 꺼내주곤 자신은 차에 들어가 잠에 들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어디 나가서 자겠다고 해도 혹시나 제가 또 생을 놓을까봐 불안했는지 허락하지 않았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저도 나갔던 정신이 서서히 돌아왔고 먹구름 같았던 감정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 사람이 잠들어 있는 창문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고 집으로 들어와 달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나긴 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도 똑같이 한강다리 위에 선 얘기를 했고 전 저대로 남편에게 버림받고 빈털터리가 된 신세를 얘기했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절 구해준 그 사람 역시 인생에서 꽤나 많은 고초를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번 사업에 실패했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도 당했고 그 슬픔에 그 사람 역시 같은 다리에 올라선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절 구해준 것이었고요. 그때 전 그날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 그런지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저를 살려준 것도 모자라 또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친누님이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며 거기서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진철 씨 친누나요?
예, 누님께서 작은 칼국수 식당을 하시는데 사람을 뽑고 있어요. 청주에 있는데 순옥 씨의 솜씨라면 누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청주라면 서울에선 확실히 떨어진 거리였어요. 하지만 그랬기에 전 더 끌렸습니다. 이 꼴로 고향으로 내려가기도 싫고 서울도 싫었던지라 그저 다른 곳으로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덥석 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던지라 더러 겁은 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누나분, 그러니까 저희 사장님은 정말이지 인자한 분이셨어요. 사장님은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제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티내지 않으셨고 그저 찬찬히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없는 배려와 호의로 제게 참 잘해주셨습니다. 마치 제가 고향을 떠나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줬던 미영 언니처럼요. 그렇게 전 일을 하며 안정을 찾아갔고 다시 삶으로 돌아온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절 구해준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바람을 하늘이 알아챈 건지 사장님과 일을 하고 있던 와중 갑자기 문에 걸린 종소리가 들리더니 그 사람이 가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3개월 만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때 절 담담히 위로해 주었던 얼굴과 달리 조금은 멋쩍은 얼굴로 절 보더니 잘 지냈냐 물었고 저도 조금은 어색한 마음이 들어 더듬거리며 안부를 물었죠.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그날 일찍 퇴근하라고 하더군요. 오늘요? 마무리할 게 별로 없으니 내가 마감하고 갈게. 내 동생이랑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 사장님은 갑자기 그 사람과 저녁을 먹으라 하였고 저는 얼떨결에 사장님의 말에 근처 자장면 집으로 가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저녁은 제가 한강다리에 섰던 날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저흰 술을 사이에 두고 자연스레 못 본 사이 겪었던 그간의 일을 나눴고 그러면서 점점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새벽 2시쯤 되어가고 진철 씨의 볼이 붉어졌을 즈음 갑자기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저 사실 순옥 씨가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보러 가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쑥스러워서요. 하고 재빨리 말을 덧붙였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급발진처럼 내뱉어진 말이었습니다. 허나 그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이 말을 준비해왔다는 듯 소중히 여겼다는 듯 다시 또박또박 보고 싶었단 말을 전했고 저는 뭐라 말을 잇지 못해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 답변 주시지 않아도 되어요. 저란 사람을 천천히 겪어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진철 씨는 그 뒤로 한 달에 2~3번꼴로 제가 일하는 가게를 찾아왔고 사장님은 동생의 마음을 모르는 척 했지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과 별일 없다는 듯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을 먹는 내내 전 그 사람의 시선을 쫓았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자연스레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은 뛰고 있었죠. 그 사람이 없어도 그 사람을 생각했고 어느 날은 문득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전 그 사람이 준 확신과 제 마음의 확신을 더해 또 한 번의 결혼을 선택했고 몇 안 된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지금의 남편과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이 다시 올지 몰랐던 행복이 찾아왔어요. 아이는 없을 테지만 저희는 여느 신혼부부보다 더 행복했고 서로를 믿었기에 서로가 너무 소중했기에 하루하루가 귀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제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속이 아무 이유 없이 메스껍고 후각이 너무 예민해져 평소 잘 먹던 족발 같은 건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이상했지요. 하지만 밥을 못 먹은 것과 달리 배는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닐 걸 알지만 마음속엔 기대와 같은 것이 싹 트더라고요. 혹시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닐까 하고요. 결국 전 남편에게 말해 남편의 손을 붙잡고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희에게 덤덤한 얼굴로 충격적인 말을 전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입니다. 네? 임신이라고요? 저도 남편도 임신이라는 말에 너무 놀랐고 저는 제가 몇 해 전 불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분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몸엔 문제가 없으신데요? 그러더니 제 말에 의사분은 침착하게 아마도 오진이었을 것 같다는 말을 하셨어요. 오진이었다니. 전 너무나 황당한 마음에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역시 황당했죠. 불임이라는 이유로 그 모진 구박을 받고 버려지고 쫓겨났는데 오진이었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당했던 모든 일들이 너무나 억울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게 그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고 과거이니 잊어버리자 했고 지금부턴 우리에게 일어난 이 행운과 행복만 생각하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지요. 저 역시 모처럼 찾아온 제 행복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기억 속에서 절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그 사람을, 그 시간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전 몇 달 뒤 남편을 쏙 닮은 정말 귀여운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저와 남편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에 취했고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저도 남편도 더 열심히 일하였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 식당 사업을 성공시켰고 저희 아이는 무럭무럭 어느덧 어엿한 직장이 되어 새 가정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로 올라가던 길 갑자기 그들이 생각났습니다. 어린 날 매몰차게 버리고 무책임하게 죽음으로 몬 인간들. 전 그 시모의 얼굴이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남편과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떳떳하게 내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이라 그 사람들을 찾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사람을 찾아주는 업소에 갔고 그들의 행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못하러 그렇게까지 하느냐 저를 말렸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전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악독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흥신소 사람이 알려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전 그곳에 도착한 순간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모가 살고 있다고 한 그 집은 집이라 보기 힘들 정도로 무너져가는 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100발의 노인이 더듬거리며 지팡이를 짚고 밖으로 나왔어요. 누구세요? 저는 순간 그 노인의 모습에 말문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그 노인은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시모와 제 사이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무지 제 앞에 있는 믿기지 않은 광경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쓰레기장이나 다름없는 집안, 쏟아지는 곰팡이 냄새, 이상한 형체의 벌레들. 자기 몸에 벌레가 기어오르고 있는 것도 모르는 장님이 되어 있는 시모. 결국 저는 허망한 기분에 그 집을 뛰쳐나와 버렸고 정처 없이 길거리를 방황하다 옆집으로 가 혹시 옆집 할머니에 대해 아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혀를 차며 더욱 충격적인 말을 이어나갔고 저는 그 말을 들은 이후로 멍한 정신을 깨울 수가 없었어요. 에휴, 참 불쌍하고 가여워. 내가 저 집 할머니만 보면 눈물이 나와. 예? 자기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구나. 저 집 할머니가 옛날에 아주 유명한 만두가게 부자였대. 가게로 돈도 쓸어 모았고 집도 몇 채 되었고. 그런데 어느 날 가게에 불이 난 거야. 그때 가게 안에 있던 저 할머니 아들이 목숨을 잃고 저 할머니도 저렇게 됐나 봐. 에휴, 너무 짠해. 할머니는 아들 잃은 슬픔에 매일 아들 찾는다는 헛소리만 해대다가 가게는 못 일으키고 다 말아먹고 저 할머니 아직도 동네 돌아다니면서 아들 찾고 다녀. 어제도 나한테 왔다니까. 자기 아들 찾아달라고. 순간 제 속에서 깊은 한숨이 올라왔습니다. 복수하고 싶고 욕을 퍼붓고 싶어서 온 거였지만 그 소리를 듣는데 나 대신 하늘에서 복수를 했냐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묘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뭐라 말도 표현할 수 없는 쓸쓸함도 올라왔습니다. 전 힘없이 아주머니에게서 등을 돌려 멍한 얼굴이 되어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원은 젊은 부부와 아이들의 목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새들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젊은 부부는 아이들의 얼굴을 쓰다듬고 있었고, 오랜 길을 동행해온 늙은 부부는 서로의 손을 잡고 느릿느릿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 늙은 부부를 보는데 순간 아주 먼 옛날 전 남편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낳으면 누구보다 좋은 부모가 되어주자. 아이가 없다 하더라도 행복하자. 가게가 지금처럼 잘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행복만큼은 잃지 말자. 죽을 때까지 서로 옆에 있어주자. 지키지 못할 맹세를 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언어를 속삭일 때만큼은 정말이지 저는 그 맹세를 믿고 있었고 그러한 맹세가 불러오는 행복감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서 흘러나오는 눈물인지 모른 채 눈물이 나왔고 전 한동안 숨을 죽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바지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고 덕분에 전 눈물을 멈췄어요. 핸드폰을 보니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들은 평소처럼 명절 때 뭐 사가지고 갈까 물었고 정 가만가만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다 저번처럼 많이 들고 오지 말고 소소하게 오라는 당부를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멈추곤 시모가 살고 있는 무너져가는 집이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엔 눈이 먼 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미워했던 사람이었건만 저도 아들을 낳아보고 자식을 키워봤으니 그 마음만큼은 도저히 모른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은행에 가 현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먼 그 시모를 찾아가 주글주글 고목처럼 말라버린 손에 현금이 든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누구세요? 사회복지사예요. 국가에서 주는 돈이니 쓰세요. 누구냐 묻는 시모의 말에 전 머뭇거리다 더 이상 붙일 말이 없어 그렇게 말을 하고 서둘러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여 멍하니 소파에 앉았는데 기분이 뭐라 참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평생 미워하고 살았는데 단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지 참. 아무리 사람 일 모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버렸을 줄은.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세월이 순간 후회가 되기도 하면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독이라던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왜 하늘 아래 있지도 않은 사람을 그리 미워하며 살았을까 싶었지요. 그렇게 밥도 먹지 못하고 이부자리에 누워 한숨을 푹푹 쉬고 있을 때 그날 저녁쯤에 남편이 동네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오늘 일어난 일을 말했고 남편은 제 손을 잡아주며 위로해 주었네요. 다행히 전 그날 남편의 위로로 다시 기운을 찾았고 그 뒤론 그냥저냥 하루하루를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 갔다 온 뒤론 그 힘들었던 시절이 생각나 가끔씩 악몽을 꾸거나 잠에 못 들기도 하지만 남편의 말대로 정말 시모에게 돈을 쥐어주고 온 게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허나 헛헛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오늘만큼은 여러분께 제 마음을 위로받고 싶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기나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인생엔 제가 밟은 길과 달리 부디 무탈한 길만 떨쳐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